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초롱방송의 초롱이 아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랜만에 또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며칠 전에 예고 방송을 초롱방송을 다시 시작합니다 라고 인트로 방송을 좀 올렸었는데요. 몇몇 분들께서 또 리플도 남겨주시고 격려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그때 예고 커뮤니티에 제가 제 초롱방송 유튜브 커뮤니티가 있어요. 거기에 제가 게시물을 올렸는데 바로 오늘은 예고한 대로 여러분들 굉장히 독특한 총 중에 하나인 이 리버레이터, FP 리버레이터에 대해서 좀 한번 히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물론 이거는 지금 일본의 하트포트라는 토이건 회사에서 만든 리버레이터 토이건입니다. 본체는 헤비웨이트로 되어 있어요. 이 녀석을 이제 가지고 일단은 먼저 실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을 꺼내서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예. 리버레이터가 이렇게 굉장히 심플하게 생겼죠. 자, 이 리버레이터는 어떻게 나오게 됐나를 따져보면은 되게 재밌어요. 이 리버레이터만도 굉장히 총 자체가 태어난 어떤 배경이라든지 그리고 이 용도가 너무나도 독특하고 해서 이 리버레이터를 또 전문적으로 외국에서는 이 리버레이터를 전문적으로 또 분석하고 해가지고 이 리버레이터에 대한 전문 도서가 서적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서적 중에 하나가 바로 랄프 헤이건이라는 분이 저술하신 더 리버레이터 피스톨이라는 책이에요. 이거는 그 책의 리버레이터에 대한 실물 도면을 제가 PDF로 이렇게 출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리버레이터의 어떤 그때 당시 제작된 실물 도면 제가 출력을 해봤어요. 근데 정말 간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리버레이터 피스톨이라는 어떤 이 외에도 한 두 종류 더 전문 서적들이 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서적들을 아마존이라든지 뭐 서적이니까요. 해외에서도 뭐 어렵지 않게 또 구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버레이터에 대해서 흥미 있는 분들은 그런 책도 좀 구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인터넷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또 자료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뭐 그런 자료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 리버레이터를 논한다면은 개발자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 리버레이터를 누가 설계를 해서 만들었나? 이 개발자가 참 재미있는 분이에요. 바로 조지 하이드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원래 미케닉간 기계공으로 이렇게 활동하던 분인데 주로 이제 총기 개발, 설계, 디자인을 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 조지 하이드 이 사람의 어떤 출생을 보면은 좀 재미난 점이 있어요. 1888년에 독일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독일의 그 아핑겐에 출생했는데 독일에서 태어나서 미케닉으로 활동을 하다가 1927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래서 뉴욕에서 활동하면서 뉴욕에서 살면서 결국은 뉴욕 브루클린에서 사망을 하죠. 1888년에 태어나서 1963년에 돌아가셔요. 그래서 이 양반이 굉장히는 아니지만 2차 세계대전의 어떤 이런 간소화된 무기를 논할 때는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이 FP45 리버레이터를 개발해서 또 알려졌지만 이보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M3 그리스건, M3A1 그리스건을 개발해서 제작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나름 굉장히 신뢰를 받는 총기 디자이너셨어요. 총기 개발자셨어요. 근데 재미난 게 이분이 독일에 1888년도에 태어나셨잖아요. 그래서 독일에 1차 세계대전 때 이분이 20대 중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추측컨대는 그 한창 때 그때는 세계대전, 그레이트 워라고 그랬죠.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총력전을 펼치는데 20대 중반에 이 조지 하이드 이분이 뭐 총을 들고 싸우진 않았겠지만 미케닉이었으니까 뭐 총기를 뭐 개발하거나 독일군에서 어느 정도 근무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저 개인적인 추측을 합니다. 디테일적인 이분의 어떤 독일에서의 삶은 잘 알려져 있지가 않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분이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27년도 1927년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니까 미국 가가지고 나 독일군으로 싸웠다라고 떠들고 다닐 수는 없었겠죠. 그때 당시 정서로는. 그때도 이미 가뜩이나 독일 출신이라 그러면은 막 눈치 보였을 텐데, 그래서 이분은 그래서 미국에서 총기 디자이너 개발자로 일을 하게 됩니다. 자기 전공을 살려서요. 그래서 가장 27년도부터 이민을 와서 27년도부터 35년도까지는 그리핀 앤 하위라는 어떤 회사에서 미케닉으로, 그리고 어떤 제품들을 판매하는 매장의 매니저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35년도에 독립을 해요. 35년도에 독립을 해서 사무엘 해리 레오나르도라는 분과 제휴를 해서 동업자로 제휴를 해서 레오나르드 앤 하이드라는 회사를 설립해 가지고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총들을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총기 회사, 미국의 총기 회사였던 로버츠 앤 킴볼사의 총기 개발에도 참여하고 뭐 여러 가지 총기 개발에 참여를 합니다. 총기 개발자로 어느 정도 경력을 쌓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크게 경력상에 아주 크게 방점을 찍는 상황이 다가왔죠. 바로 2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이분이 인랜드 제너럴 모터스사의 총기 설계자로 근무를 합니다. 동시에 살짝 가획 일로 벤딕스 에이비에이션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에서 총기 설계에도 어느 정도 관여를 하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말씀드릴 텐데 벤딕스 하이드 기관단총 뭐 이런 것도 좀 개발을 해요. 근데 이제 아무튼 이분이 인랜드사에서 제너럴 모터스 총기 개발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2차 세계대전이니까 총력전이었어요. 미국에서도 뭐 지금이야 천조국하고 그때도 천조국의 조짐이 있었죠. 막 본격적으로 유럽 전선과 태평양 전쟁에 참여를 하면서 엄청난 미국 전체가 대형 군수 공장으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제너럴 모터스사에서 탱크도 만들고 총도 만들고 뭐 다 만들어요. 일반 비행기 회사에서도 다 폭격기, 수송기, 전투기 집중해서 만들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IBM, 우리가 지금 익히 알고 있는 IBM사도 타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무기기를 만드는 회사에서도 총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싱거사라고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싱거사라는 그 유명한 재봉틀로 유명한, 우리 어머니들 제가 어렸을 때 싱거 재봉틀 최고로 쳐주셨는데, 그런 싱거사라는 재봉틀 회사에서도 총기를 만들 정도로 모든 산업화들이 군수 산업화 시켜버립니다. 이거는 사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만약에 전쟁이 벌어지면은 기존에 현대나 뭐 이런 데서 자동차 만들던 거 다 군용 자동차로 전환이 되겠죠. 그리고 생산 기기 설비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할당이 와요, 정부에서. 그래서 군수 공장으로 변모를 시킬 겁니다, 아마도. 총기, 포탄, 대포 생산하는데 설비에 맞는 그 생산 어떤 제품들이 할당이 돼가지고 군수 공장으로 전환이 되게 되죠. 이거는 뭐 어느 나라나 비슷하게 산업이 어느 정도 산업력이 뒷받침이 되는 나라라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총력전을 펼치게 되죠. 미국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너럴 모터스사에서, 그 유명한 제너럴 모터스사에서도 여러 가지 총들을 생산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가장 활발하게 만들었던 총들이 이 조지 하이드 씨가 개발했던 그리스건, M3 그리스건이죠. 굉장히 유명한 기관단 총은 써야 되는데 기존의 톰슨은 너무 무겁고 생산 단가도 비싸. 그거를 더 간소화시키고 더 가격 저렴한 기관단총을 개발하자 해가지고 만든 게 인랜드 제너럴 모터스사의 그 신호기 램프 디비전, 시그널 램프 디비전이라고 해가지고 신호기나 뭐 이렇게 헤드라이트 만드는 그 공정 부서가 있어요. 거기에서 총기를 만듭니다. 근데 총을 못 만들 건 없죠. 왜냐하면 거기 뭐 프레스라든지 선반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본사에서는, 왜냐하면 그때 당시 한창 만들고 있었던 게 2차 세계대전 때 가장 많이 만들어진 소총인 M1 카빈 소총을 인랜드 그 제너럴 모터스에서 생산하고 있었어요. 이거랑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램프 시그널 디비전, 그 신호기, 그리고 헤드라이트, 램프 이런 것들 생산하는 그 부서에서는 그런 다른 총들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바로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M3A1, M3 그리스건, 나중에는 개량돼서 M3A1이 되죠. 그리스건을 개발하게 된 거고요. 같은 맥락에서 총이 필요합니다. 어떤 총이냐? 그때 당시 이 총이 개발된 배경은 어떠냐면은, 독일군이 유럽을 싹 지배를 했어요. 싹 점령해서 거의 영국만 남았어요. 그리고 저쪽으로는 소련만 남았고, 온 유럽이 다 점령을 당했어요. 중립국을 표방한 스위스나 아니면은 스페인, 어느 정도 독일과 우호적인 입장이었던 스페인 등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 다 독일이 다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영국만 남았고, 결국은 영국도 조만간 점령될 거다라는 게 대부분의 예상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렇게 독일군이 점령하면은, 일단은 점령된 유럽 내에서 프랑스라든지 뭐 어디 벨기에나 뭐 네덜란드나 아니면은 뭐 체코라든지 이런 데서 저항군들이 있을 텐데, 이 저항군들이 총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이 저항군들한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총기를 개발을 해서 빨리 만들어서 빨리 배포를 하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컨셉이 바로 이 FP45 리버레이터였어요. 핵심은 이겁니다. 첫 번째, 가격이 저렴하고 빨리 생산할 것. 두 번째, 많이 만들어서 최대한 뿌리는데 적이 주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건 낙하산으로 해서 막 무차별적으로 뿌릴 거니까 적이 주술 독일군이 주술 수도 있는데, 독일군이 주서도 사용하지 못하게, 좀 조악하게, 성능은 좋지 않게 만들어라. 이런 것들의 어떤 핵심 전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개발하고 설계하고 하는 게 이 인랜드 제너럴 모터스사의 총기 개발자였던 조지 하이드 씨가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이 리버레이터라는 개념의 FP45 리버레이터 총이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FP라는 게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플레어 프로젝터라고 해가지고 신호 발사총이거든요. 그러니까 개발할 때도 그냥 좀 나름 그 보안을 지키겠다고 신호기 발사총이라는 이름으로 명칭이 붙어집니다. 얼뜻 봐도 그냥 신호기, 뭐 우리나라 국민학교 때 이렇게 달리기 할 때 신호총 있죠. 그거랑 비슷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호총이라는 이름으로 개발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열심히 개발을 해가지고 만듭니다. 그래서 열심히 만들어요. 그래서 거의 100만 정을 만드는데 한 자루당 단가가, 여러분들 M3 기관단총이 한 자루당 $20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싸다. 그래가지고 70만 정이나 만들었거든요. 70만 정이나 만들었는데, 이 녀석은 한 자루 만드는데 $2 10센트였어요. $2 10센트라 결국은 총 수량이 100만 정이 만들어졌어요. 100만 정이 1942년도에 60일 동안, 6월에서 8월까지 60일 동안 개발부터 생산까지 2개월이 걸렸어요. 11주가 걸렸는데, 이거를 300명의 제너럴 모터스 그 시그널 램프 디비전 부서의 직원들이 300명이 달라붙어서 100만 정을 만든 거예요. 23개의 부품으로. 그래서 나누기를 하면은 한 자루당 만든 게 6.6초. 가장 짧은 기간 내에 만들어진 총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짧은 기간에 만들어진 총일 거예요. 그만큼 대량 생산 총 중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 타이틀이 있죠. 얘는 장전할 때 굉장히 번거로워요. 땡겨서 이거 올려가지고 여기다 탄 넣고 다시 내리고 해서 쏘는 거거든요. 이거 아무리 빨리 해도 7초 이상 걸려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하면은 10초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유일하게 생산 속도가 재장전 속도보다 빠른 총이라는 타이틀도 있습니다. 재미나죠? 그렇게 해서 42년도 6월부터 8월까지 100만 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열심히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뿌려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 영국으로 엄청나게 많은 물자들이, 전략 물자들이 갑니다. 영국과 러시아 쪽으로, 소련이죠. 그때 당시엔 소련으로 많이 보내요. 전략 물자들을. 근데 가장 우선순위가 뭐겠어요? 당연히 연료, 그리고 어떤 이 중장비, 탱크라든지
뭐 전투기, 군용 항공기들 우선순위가, 그리고 다른 또 전략 물자들이겠죠. 탄약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그래서 랜드리스로 영국으로 많이 넘어갑니다. 그 중에 얘도 꼽살이 껴야 되는데 우선순위에서는 이 녀석이 좀 밀렸어요. 그래도 아무튼 겨우겨우 갑니다. 겨우겨우 가다가 수송선 침몰하면 거기에 뭐 몇만 정씩 바닷속에 가라앉기도 하고요. 많은 수량이 또 바닷속으로 가라앉아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영국으로 보내줬는데, 영국에서 딱 봤는데 영국에서는 그때 당시에 급조해서 만든, 그렇지만 사실상 걸작의 타이틀을 붙은 스텐 기관 단총을 만들어 가지고 자국 군사도 쓰지만 유럽으로도 스텐 기관 단총을 좀 상당수 많이 배포했거든요. 프랑스, 특히 프랑스 레지스탕스에. 그런데 그런 스텐 기관 단총 뿌리는 영국이 이 미국에서 기껏 유럽의 저항군들한테 쓰라고 보내준 이 리버레이터 보고 좀 많이 좀 황당해 했죠. 기가 막혔죠. 완전히. 왜냐면 이게 재장전 속도도 그렇게 오래 걸리고, 이 총을 분석해 보면은 단발총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총알 한 발 넣고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하는 게 한 발 장전하는 거예요. 단발총이에요. 강선도 없어요. 왜냐? 총열이 짧고 얇아서 여기에 강선을 파면은 폭발할 위험이 있어서 아예 강선을 안 달았어요. 즉 명중률이나 이런 것들이 최소한으로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손 안 다치고 459경 ACP를 쏠 수 있는 그냥 권총탄 발사기라고 말하는 게 더 옳을 거예요. 강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한 6m? 끼케야 6m에서 5m 정도에서 쏴야 되는데, 아니 말이 5, 6m지 이거를 가지고 몰래 가서 독일군이 눈치 못 채게 몰래 가서 5, 6m를 접근해서 이걸 쏘라는 거고, 이걸 쏴서 맞고 쓰러진 독일군의 카구팔이라든지 MP40 같은 독일군의 소화기를 탈취해가지고 그걸로 싸우라는 거였거든요, 개념이. 근데 그게 말이 쉽지, 이거를 가지고 가서 한 발 빵 쐈는데 빗 맞았거나 어설프게 뭐 어깨 같은데 팔 스쳤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독일군은 바로 자기가 들고 있는 소화기를 가지고 달려드는데, 이거 재장전하고 있으면은 쏘는 사람 빗 맞히면 죽는 거죠. 그러려면 아예 더 가서 칼로 조용히 소리 없이 죽이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실용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의문점들이 많았어요. 즉 영국도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기록을 보면은 대략 영국에서 유럽에 뿌려진 양이 초창기에 25,000정 정도가 그래도 그나마 좀 뿌렸대요. 미국의 성의를 봐서 뿌렸다고 하는데 실효과는 사실 거의 없었다고 해요. 실효과는 거의 없었고, 그 이후에 뭐 일부 수량들은 또 43년도에는 중국에 10만 정 보내져서 그쪽에 뿌려졌다고는 하는데, 그리고 이외에 또 OSS, 미국 전략 서비스, 즉 CIA의 전신이죠. OSS에서 태평양 전쟁터가 주로 섬과 정글로 이루어진 전쟁터였어요. 거기에는 진짜 이 리버레이터만 해도 굉장히 감사할 정도의 열악한 상황이었거든요. 저항군들이 현지의 원주민들이나 그분들은 숲 속에서 일본군의 상대로 싸우는데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싸우니까 이런 거를 그래서 많이 또 그쪽 태평양 전쟁에 일본군에 대항하기 위해서 많이 뿌려졌다고 해요. 의외로 그래서 일본군들이 이 총을 노획해가지고 장교가 원래 권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자기 권총 고장나면은 새로 권총을 자기 자비로 사야 되거든요, 장교는. 근데 그런 돈 없거나 좀 돈이 좀 궁한 장교는 규정 지키려고 이런 리버레이터 노획하면 리버레이터 막 차고 다니고 그랬대요. 그래서 오히려 미군이, 이거는 리버레이터는 그때 아까 보안 철저히 유지하기 위해서 보안에 힘썼다고 했죠. 정작 미군이 일본군 진지나 일본군 사살하고 나서 리버레이터를 접했을 때, 와, 이씨, 일본 애들이 갈 때까지 갔네. 이런 막장 무기도 개발을 했네, 일본군이. 진짜 상당수 태평양 전쟁에 참전했던 미군들은 이게 자기네들 미국에서 만들어진, 왜냐면 뭐 메이드 인 USA 이런 거 없으니까, 글씨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일본군의 급조된 무기인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증언들이. 그만큼 되게 재미난 이력이 있는 거죠. 그 외에 뭐 44년도에 독일이 점령한 그리스에도 좀 일부 배포가 됐다고 하는데, 대다수는 100만 정 만들어져서 대다수 아까 말씀드린 바다에 가라앉거나 나중에는 거의 뭐 의미가 없어져 가지고 고철로 녹여져서
이렇게 다른 걸로 재생산이 되거나, 그래도 끝까지 살아남은 애들은 나중에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바로 또 대형 전쟁이 벌어지는 게 한국에서 한국전쟁이 벌어집니다. 6.25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때도 OSS가 그 일부 소량을 이거를 좀 그 한국 유격대에 이거를 또 배포를 했다라는 기록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실질적인 리버레이터로 누구 유명한 사람을 쏴서 뭐 전과를 올리거나 이런 구체적인 기록은 없어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리버레이터 대실패작이다, 미국의 대표적인 삽질 중에 하나다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십니다. 그냥 단순히 나중에 그래도 그 와중에 대부분 폐기가 되는데 그 와중에 살아남은 총들을 지금 오리지널은 굉장히 되게 비싼 수천 달러를 호가하는 굉장히 값비싼 컬렉션으로 변모를 했죠. 근데 실제 이 총에 대한 존재 의미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은 회의적이고, 괜히 미국이 대표적인 아까 100만 자루 2달러 10센트니까 210만 달러 괜히 그냥 삽질한 거다 라고 평가를 해요. 근데 왜냐면 알려진 전과가 없으니까 이게.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주장하고 싶은 게, 얘가 나온 것 중에 하나는 심리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심리전. 즉 독일이 일부러 이거를 무차별적으로 독일 점령 지역에 뿌렸을 때 당연히 더 많은 수의 현지인들이 이거를 주워서 무장을 하겠지만, 또 만만치 않은 양은 독일군이 노획을 할 거예요. 물론 독일군은 안 쓸 거예요. 근데 독일군이 노획을 해서 쓸만한 무기가 아니라 한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저항군이 받아도 아까 표현한 대로 그렇게 쓸만한 총은 아니에요. 남이 주서도 이게 뭐야, 이걸 어떻게 써 라고 하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저항군들도 보면은 이거를 실질적으로 공격용으로 쓰진 않았을 거예요. 스탠으로 쓰고, 얘는 뭐 필요하면 그냥 뒷침에 방어용으로 셀프 디펜스용으로 갖고 다니긴 했겠지만, 그래도 얘를 공격용으로 주 메인 웨폰으로 쓰진 않았을 거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전과들이 많이 좀 부족한데, 저는 이제 이게 또 하나의 목적이 바로 심리전을 위한 거라고 나왔거든요. 심리전을 위한 거다. 즉 점령지에 우호적이지 않은 점령지 시민들이 불특정 다수가 이런 단발총이긴 해도 엄연한 총을, 왜냐면 이 총에는 10발의 45 ACP가 같이 패키지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총을 가지고 있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그럼 독일군이 함부로 활동을 못하는 거지. 혼자 외출 나가거나 이럴 수도 없고, 언제 점령지를 다니면서 순찰을 돌면서 언제 습격당할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그런 역할이 더 크다라고 보거든요. 실제로. 왜냐면은 나중에 얘 끝나고, 다 전쟁 끝나고 얘도 폐기될 거 폐기됐는데, 나중에 얘의 이 점령지의 저항군을 위한 컨셉의 총이 또 동일한 컨셉의 총이 개발이 됩니다. 미국의 디어건이라고 해가지고 좀 우주 광선총처럼 생겼어요. 장난감. 걔는 그래도 총열은 있어요. 그리고 좀 더 장전하는데 조금 더 얘보다는 좀 덜 번거로워. 왜냐면 총열 돌려서 빼가지고 장전해서 돌려서 끼는 거라 얘보다는 조금 덜 번거롭다고 하는데, 그런 단발 권총을 개발을 해서, 즉 이 리버레이터 2라고 볼 수 있겠죠. 디어건. 그거를 수십만 정을 생산을 해서 어디에 뿌리냐? 베트남에 뿌리거든요. 베트남 전역. 그게 베트남에 있는 월맹, 북베트남, 월맹의 어떤 저항을 하는 남베트남, 월남의 그 시민들이나 저항군들이 활용을 하라고 하는 목적도 있었겠지만, 더 큰 목적은 북베트남군이 이거를 주워서 미군 놈들이 이런 걸 뿌렸네. 그러면은 우리가 저 마을 가야 되는데 마을에 이런 걸로 무장한 놈들, 그래도 실탄이 나가는 총으로 무장한 애들이 있겠구나. 함부로 못하는 거지. 함부로 진격을 못하는 거지. 그리고 함부로 들어가기도 힘들고, 들어가더라도 초긴장 상태로 들어가 제대로 활동을 못하게끔, 이런 어떤 심리전을 위해서 디어건이라는 것이 뿌려졌어요. 즉 미군이 생각할 때, 미국에서는 이거를 뿌리는 게 제가 봤을 때 210만 달러의 비용과 저기가 들었겠지만,
결코 이게 미국의 삽질, 망한 어떤 프로젝트라고 보진 않거든요. 그 책이 하나 있어요. 2차 세계대전 디데이. 그러니까 독일군의 눈으로 본 디데이 해가지고 독일인이 쓴 책이거든요. 2차 세계대전 때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펼쳐지던 디데이에 독일군 노르망디의 그 벙커에 있던 독일군의 눈으로 독일군의 입장에서 봤던 그때 당시의 전투와 상황을 정리해서 책으로 홀로 에크라츠라는 독일 저자가 쓴 책이 있어요. 여기에 자료가 있는데 뭐냐면은 프랑스 점령지에 독일군 헌병인 니콜라우스 랑게라는 헌병이 기록을 남겼어요. 여기 프랑스 지역에 최소한 수천 정의 이 리버레이터, 이 민간인들이 이 미국이 만든 저항군용 총을 가지고 무장을 하고 있다, 우려된다라는 어떤 그런 보고서가 있거든요. 프랑스 현지 점령하고 있던 독일 헌병 간부가 그런 기록을 남겼어요. 니콜라우스 랑게라는 어떤 헌병 간부가. 즉 독일군 입장에서도 이 녀석이 뿌려진 거를 명확히 알고 있었고 당연히 모를 리는 없겠죠. 그리고 이게 일반 저항군과 일반 시민들한테 최소한 수천 정이 배포가 돼서 조심해야 된다, 경각심, 주의를 주는 어떤 심리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전술적으로는 얘가 실질적인 전과는 없었더라도 큰 틀에서 봤을 때 전략적인 면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나름 성과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수십 년 뒤에 월남전 때, 베트남전 때 디어건이라는 이 녀석의 후예가 태어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FP45가 지금은 오리지널 총들이 수집가들을 기쁘게 하고 굉장히 귀한 대접을 받지만 당시에는 진짜 상당수 바다에 가라앉거나 버려지거나 고철로 용광로에 들어가거나 이랬는데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후대접도 받았고 이거는 우스꽝스러운 총이다, 미국이 삽질한 총이다. 실질적으로 얘의 본연의 어떤 목적, 사람을 쏴서 죽인다, 독일군을 습격하는 총의 어떤 직접적인 목적에는 많이 떨어질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나름 독일군이 긴장하고 함부로 활동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토대를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유럽이라는 나라가 원래 아시다시피 유럽이란 나라가 사냥이 많이 발달을 했고 어떤 농가라든지 도심 지역은 아니겠지만 농가라든지 이런 데서는 엽총, 산탄총, 특히 구형 엽총이나 구형 산탄총들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사냥용으로. 독일군이 농가를 다니면서 무조건 다 그런 구형 엽총들까지 다 수거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최소한의 생활 장비? 우리나라로 보면은 뭐 식칼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농가에 있는 어떤 곡괭이 이런 정도의 생활 장비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럽의 어떤 시골 마을집들 보면 없는 집도 있겠지만 그런 어떤 일반적인 화약 넣는 수렵용 총들이 그렇게 낯설거나 귀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그런 것들은 생활 수단이기 때문에 독일군이 그런 것까지 또 다 이렇게 압수하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반면에 태평양 전쟁 때 필리핀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원래 유럽보다는 생활 수준이 그때는 좀 낮았던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총이라는 것 자체가 낯설었고 보통은 칼, 활, 창 이런 게 더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 익숙했던 원주민들이 있었죠.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느 정도 환영받는 무기, 특히 태평양 전쟁 대부분이 어느 정도 숲과 섬의 어떤 정글들도 있고 빽빽한 숲도 있고 아니면은 저기 인도 지역, 버마 이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유럽처럼 쫙 펼쳐진 개발지의 어떤 전투 환경과는 좀 달랐어요. 그런 데서는 나름 그래도 이 리버레이터가 조금은 더 환영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녀석도 아까 제가 잠깐 조지 하이드가 만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녀석 만들 때 그래서 되게 웃겼어요. 막 명칭을 그 개발할 때 명칭이, 이 바렐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이 녀석 이 자료를 보면은 여기에 바렐은 튜브라고 돼 있고요. 트리거 가드, 바렐은 튜브, 트리거 가드 요거 있죠. 트리거 가드는 스패너라고 돼 있어요. 부품명이. 그리고 노킹 노브 요거는 컨트롤 코킹 노브 가이드 로드가 컨트롤 로드 파트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요. 그리고 요 트리거 있죠. 요 트리거는 요크 경첩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너무 웃겨요. 이 실제 지금 이게 이제 실제 도면을 제가 다운받은 건데, 이 부품에 보면은 그립 어셈블리, 그리고 총열이 있네요. 총열을 보시면은 총열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여기에 튜브라고 돼 있어요. 파이프 튜브. 그리고 튜브라고 돼 있죠. 여기 총열. 그리고 뭐 재밌어요. 이런 좀 어느 정도 약간의 자기네들 나름대로는 좀 보안을 유지한다고 생각을 해서 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이게 트리거거든요. 트리거에는 요크라고 돼 있어요. 요크, 경첩, 힌지. 뭐 이런 식으로 부품들이 좀 재밌어요. 이 도면을 보시면은 부품들이 재밌게 붙어져 있어서 좀 웃깁니다. 제가 지금 이거는 PDF로 원래 실 도면을 제가 외국 사이트에서 결제를 하고 이제 PDF를 다운받아서 제가 받아봤는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제가 이 녀석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랄프 헤이건 씨가 미국의 랄프 헤이건 씨가 만든 더 리버레이터 히스토리라는 책에서 따온 거거든요. 이 도면과 이 책이 이 하트포트의 리버레이터를 만드는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거는 제가 2부에서 요 총에 이제 이 리버레이터의 구조를 제가 설명해 드리면서 제가 다시 한번 이 하트포트의 또 리버레이터 히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제가 카메라 구도 바꿔서 리버레이터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이 구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트포트 제품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리버레이터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리버레이터 토이건은 플라스틱 모델건입니다. 일본의 하트포트라는 회사에서 제작한 제품입니다. 하트포트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일본에서 C93 보차르트나 마우저 HSC, 그리고 일본의 94식 자동권총, 그리고 26식 일본의 26식 리볼버,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마이너 아이템들을 생산하는 데 유명한 제품이에요. 즉 항상 희귀 아이템을 좀 제품화 시켜가지고 매니아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메이커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리버레이터도 이 하트포트에서 제작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 리버레이터 자체는 영국이나 미국에서 실물처럼 스틸로 해가지고 그대로 복사해서 만들어서 발사가 가능한 레플리카가 존재합니다. 실총이죠. 근데 미국 법상 뭐 라이플 강선을 둔 게 있고, 아예 모델건처럼 총열을 아예 막아가지고 발사가 안 되는 말 그대로 더미 레플리카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뭐 아무래도 일본이나 한국에서는 구입하기가 힘들고 해서 일본에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이 리버레이터를 토이건으로 구한다 그러면은 유일한 선택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리버레이터, 하트포트의 리버레이터는 2012년 3월에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기본형 모델이랑, 이게 지금 기본형, 이제, 헤비웨이트 기본형 모델이고요. 그리고 기본형 모델과 실버 크롬 모델이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100주년 기념 각인이 새겨진, 100주년 기념판도 있고요. 즉, 그 100주년 기념판은 100자루 한정 생산판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총 3종류가 하트포트의 리버레이터가 판매가 됐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하트포트에서 일본 내에서도 다 단종이 돼가지고 다 시중에 다 품절이에요. 저도 이 녀석을 오사카 샤슈에서 3년 전에 오사카 샤슈에서 하트포트 부스에 가서 사장님께 인사드리고 이걸 좀 너무 구하고 싶다 해가지고 사장님이 전시용으로 갖고 온 제품을 그냥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제가 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애지중지하는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녀석 같은 경우는 하트포트에서 리버레이터를 원래 제작을 하려고 한 거는 2005년도에 시작을 합니다. 2005년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리버레이터를 제작을 할 건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랄프 헤이건 씨가 더 리버레이터 피스톨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 책을 하트포트에서 입수를 해가지고는 실제로 리버레이터 연구가 했던 랄프 헤이건 씨가 그때 당시에는 살아계셨거든요. 2005년도에 시작을 했으니까 개발을 2009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랄프 헤이건 씨가 노년에 랄프 헤이건 씨가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찾아가서 직접 하트포트 관계자분들이 직접 랄프 헤이건 씨를 찾아 미국으로 가가지고 뭐 여러 가지 도면이라든지 이런 거 제작에 대해서 조언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계기로 하트포트가 리버레이터를 출시하겠다라고 제작 발표를 했는데 당장 만들지 못했어요. 이후에 뭐 94식이라든지 블레이드 런너에 나오는 블래스터 피스톨이라든지 뭐 1866 M1866 옐로우보이 그 윈체스터 라이플 뭐 이런 것들 개발하고 출시하느라고 좀 바빠가지고 다른 신제품에 밀려서 리버레이터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어요. 그러다가 2010년 5년이 지났죠. 2010년도에 이제 리버레이터를 제작하자 해가지고 랄프 헤이건 씨한테 연락을 취했는데 유족분들한테 연락을 받은 거죠. 1년 전에 돌아가셨다. 그래가지고 리버레이터 제작하는 게 하트포트에서 굉장히 큰 책임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랄프 헤이건 씨와의 어떤 약속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제작을 하자 해가지고 랄프 헤이건 씨의 도면이가 구해주신 도면인과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작을 해가지고 2012년 3월에 처음 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리버레이터 하트포트 리버레이터가 실총이랑 똑같은 구성으로 이런 식으로 뿌려졌거든요. 요거는 이제 하트포트의 어떤 고유의 적인데 실제로 딱 요렇게, 그리고 실물은 2차 세계대전 때 실물은 이렇게 딱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실탄이 들어가 있는 거죠. 실탄과 매뉴얼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그 하트포트가 또 하트포트의 고유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리버레이터 매뉴얼인데 특징은 글씨가 하나도 없어요. 글씨는 하나도 없는데 그림만 있는데 그림만 봐도 작동하기 딱 알게끔 만들어진 거, 원본을 그대로 복사한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리버레이터 매뉴얼을 그대로 재현해 가지고 여기에 집어넣은 거죠. 딱 요게 2차 세계대전 때 배포한 거예요. 그리고 45 ACP탄 10발. 지금 이거는 참고로 하트포트의 더미탄입니다. 근데 이제 별도로 이거는 이제 그 하트포트가 제작한 이 토이건 리버레이터를 위한 매뉴얼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엽서, 부품 요청 엽서겠죠. 리버레이터 매뉴얼인데, 하트포트 토이건 매뉴얼인데 여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토이건 오브 HWSR 리버레이터. 예. dedicated to memory of Ralph Hagen.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거를 박아놓은 거죠. 그래서 이 하트포트에서 이 랄프 헤이건 씨에 대한 어떤 존경을 표한 거죠. 여기에 보시면은 제가 읽어드린 그 문구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트포트 제작의 토이건 리버레이터다. 그리고 라이프 에이건시를 기념하며 헌정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영어로 써놓은 거죠. 예, 하트포트 측에서 라이프 에이건시에 대한 어떤 좀 죄송스러운 마음, 돌아가시기 전에 좀 만들어서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뭐 이런 아마 좀 약간의 좀 그런 미안함이 좀 존재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토이건이자 실물도 뭐 동일하니까 제가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리버레이터 같은 경우는 하트포트에서 만들었는데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외관은 헤비웨이트예요. 바렐도 헤비웨이트, 몸통도 헤비웨이트인데 트리거 가드, 그리고 요 트리거, 요건 아까 뭐라고 부품이 돼 있었다고 했죠? 도면이 여기 트리거 가드는 스패너라고 도면에 적혀 있죠. 그리고 요 트리거 같은 경우는 요크, 요런 거는 컨트롤 로드 파트, 이렇게 요 컨트롤 로드 뭐 이런 식으로. 예, 지금 FP45 리버레이터의 구조를 보시면은 간단합니다. 이 안에는 밑판은 탄창이나 이런 게 없어요. 여기에는 원래 실물은 이 안이 비어 있어서 이 안에 이 뚜껑을 열고 공간이 있으면은 여기에 45 ACP탄을 10발 정도 보관을 할 수가 있게끔. 그리고 뚜껑을, 근데 지금 하트포트 토이건은 플라스틱이니까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막아놓고 이렇게 볼트로 고정을 해놨어요. 요게 유일하게 다른 점이에요, 외관에서는. 근데 안 보이는 거니까 뭐 상관은 없죠.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장전을 한다 그러면은 코킹 노브를 뒤로 당겨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예. 그 다음에 녀석을 올리고 이 상태로 그냥 통으로 바렐이 원래 뚫려 있어요. 라이플 강선도 없고. 근데 이거는 토이건이니까 총열은 막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탄을 45 ACP 탄을 이 상태로 장전을 하는데 얘는 앞에 총열이 막혀 있기 때문에 원래 넣으면은 요 녀석 탄도를 좀 빼줘야지 공간이 맞아져요. 이해해 주십시오. 탄도를 미리 빼고 들어가야지 딱 맞습니다. 장전을 하면은 쏙 들어가요. 그 상태에서 요거를 닫고 다시 코킹 노브를 왼쪽으로 해서 올려주면은 지금 장전이 됐죠. 이렇게 좀 떠 있죠. 공간이 떠 있어요. 이 상태에서 방아쇠 당기면 격발이 되는 겁니다. 안전장치 따위는 없어요. 그런 사치스러운 물건은 없습니다. 굳이 안전장치를 생각한다면은 당겨서 코킹 노브를 해서 이렇게 살짝 옆으로 살짝 이렇게 당겨주는 상태가 어떻게 보면은 발사 격발이 안 되는 안전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거추장스럽죠. 아무래도. 예, 이 상태에서 방아쇠를 당기면은 코킹 노브가 앞으로 전진하면서 코킹 노브가 살짝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딱 때려주면서 격발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빼고 얘 올리고 탄피를 나무 토막을 넣어서 탄피를 빼주는 거예요. 뭐 이거는 지금 뭐 그냥 이렇게 하면은 빠집니다. 이렇게 한 발 쏘고 다시 재장전, 다시 실탄을 여기다 놓고 하고서 또 빵. 이게 아무리 익숙해도 7초 이상은 걸려요. 제가 해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해도 7초에서 10초 사이가 걸릴 겁니다. 빨리 한다고 해도. 그래서 우리 그 게임 있죠.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에 이 녀석 쏘는데 7초, 재장전 시간 7초로 상정돼 있죠. 그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숙달된 사람이 장전하는 속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처음 하는 분들이 하시면 거의 10초 가까이 걸리고요. 그래서 배틀그라운드에 이 녀석을 굉장히 잘 표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되게 재밌게 다시 재장전 넣고, 예. 그래서 빵. 이거는 실물이랑 같은 구조예요. 실총이랑. 그래서 실총도 똑같은 구조입니다. 근데 워낙 좀 열악하고 하니까 쏘다가 많이 폭발하기도 했대요. 사실. 좀 어디가 좀 살짝 뭐 어디가 잘못 조립이 됐거나 아니면은 이 철에 이 제작된
이 원재료인 철이죠. 강철이 아니라 그냥 아무래도 좀 연철도 있고 했을 테니까 좀 물러가지고 얘가 뭐 폭발을 한다거나 이런 사소한 부분들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보면은 여러분들 그 일본 만화 중에 마스터 키튼에 이 녀석이 나와요. 꽤 그 그리신 분이 이 총기에 대해서는 꽤 나름 좀 전문가적인 지식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녀석이 나오는데 이 녀석이 자주 폭발하던 권총 중에 하나로 조악한 권총으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되게 간단해요. 뭐 소개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습니다. 되게 간단해요. 코킹 노브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재미난 게 방아쇠를 당기면은 뒤로 가요. 일단 살짝 뒤로 갔다가 장전된 상태에서는 좀 공간이 있는데 다시 방아쇠를 당기면은 연동해서 뒤로 갔다가 어느 순간 다시 빵! 방아쇠가 그래서 좀 무겁습니다. 약간 무겁습니다. 일반 핸드건에 비하면은 좀 많이 무겁죠. 장전된 핸드건에 비하면은 압력이 좀 높아요. 그런데 재미난 게 상당히 그 그리스건 잡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투박한데도 잡는 게 느낌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나름 뭐 인체공학이라고 하기엔 뭐하지만 그래도 손에 어느 정도 딱 손에 잡히게끔 굉장히 그립감이 나쁘지 않아요. 의외로 잡아보면은. 그러니까 그리스건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스건도 투박하고 그냥 저기 한데 그냥 쇠파이프에 손잡이 딱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의외로 그리스건도 잡아보면 그립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이 비슷하게 들어요. 같은 곳에서 만들어서 그런지 그런 것들이 은근히 좀 그런 제품 개발자의 어떤 취향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개발 특색이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전적인 느낌에서는 뭐 의미가 없죠. 강선이 없는 요만한 총열에서 한 발 쏘면은 어떠한 충격 흡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없고 쇼트 리코일도 없고 뭐 완충 작용되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쏘면은 100% 다 이 총에 대한 그 반동을 손으로 견뎌야 되기 때문에 좀 쏘면은 좀 손이 좀 많이 아프다고 해요. 실제로 저는 뭐 실총을 쏴본 적은 없습니다. 이 녀석은. 근데 그냥 일반 45HP 피스톨도 쏴보면은 좀 많이 반동이 좀 묵직하게 센데 이 녀석은 그런 어떤 리코일이라든지 어떤 그 완충작용이 전혀 없는 총을 그렇게 쏜다면 정말 장난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상당히 독특하고 재미난 총이에요. 그리고 하트포트에서도 나름 굉장히 고증을 잘 살려서 제품화를 시켰다. 심지어 이 총 박스에서 굴러다니지 말라고 이 총 저기를 나무 토막까지 고정용 나무 토막까지 이렇게 넣어줬어요. 그리고 실물과 동일한 탄과 매뉴얼 박스죠. 탄이 여기에 10발이 들어가고 이 매뉴얼이 이 박스에 들어가 있어요. 예. 딱 요 나무 토막 그리고 이 이젝팅을 위한 나무 토막 하드 손잡이 같네요. 딱 여기 한 세트예요. 요 박스 디자인도 표지는 똑같아요. 리버레이터 실총.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박스 집어넣고 리버레이터 집어넣고 이건 장전됐군요. 쏘고 나서 리버레이터 집어넣고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안 되는군요. 예, 리버레이터 집어넣고 여기에 나무 토막으로 이렇게 나무 토막 집어넣고 이젝팅용 나무 로더는 박스에 그대로 집어넣고 이게 딱 하나의 세트예요. 요렇게 해가지고 이게 박스째 뿌려진 거죠. 수만 개가. 그래서 그 심플함, 미국의 어떤 합리적인 심플함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아무튼 되게 재미난 총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 리버레이터에 대해서 세부적인 구조와 재장전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앞서 시간에는 리버레이터에 대한 히스토리, 실총에 대한
스토리를 제가 좀 풀어드렸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리버레이터의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플하고 재미난 총, 그리고 제대로 맞히기에는 좀 많이 힘든 총, 그렇지만 결코 큰 틀에서 보자면은 실패한 총은 아니다라는 거, 불특정 다수가 이런 실탄을 발사할 수 있는 총으로 무장을 했다라는 가정하에 점령군인 독일군들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도 심리전 차원에서는 나름 성공한 제품이다 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오늘 그래서 이렇게 리버레이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리버레이터를 했으니까 다음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요즘에 한참 떠오르고 있는 인기 있는 에어소프트건인 액션아미의 AAP-01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버레이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저는 초롱방송의 초롱이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